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 넷플릭스 성장 전략과 투자 매력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게 마침 7월 17일에 넷플릭스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딱 시기적절하네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어떤 길을 걷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디로 갈지 그 핵심만 좀 뽑아서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넷플릭스 성장세가 지난 몇 년간 정말 뭐랄까, 무서울 정도였죠. 근데 보고서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성장세가 계속될까? 지금 주가가 좀 높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이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장 동력이랑 시장의 평가, 딱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보고서를 딱 훑어보니까 와, 정말 눈에 띄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91% 올랐고요. 3년 누적으로는 600%가 넘는다고요. 와, 네, 엄청나죠. 이게 그냥 뭐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펀더멘탈이 개선된 결과인지 궁금해지는데요. 2025년 1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전년 대비 13%,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25%나 증가해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겼어요. 네, 거기다 영업이익률도 32%나 되고요. 32%, 상당히 높네요. 네, 바로 그 영업이익률 32%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외양만 커진 게 아니라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수익성 높은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증거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2분기 예상치, 매출 15%에 EPS 44% 성장 목표라던가 연간 전망치도 매출 14%, EPS 27% 성장으로 잡은 걸 보면 이런 탄탄한 수익 구조에 대한 자신감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인상적인 실적 뒤에는 뭐가 확실한 상장 전략이 있겠죠.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핵심 동력이 두 가지라고 하던데요. 하나는 광고 요금제, 다른 하나는 계정 공유 단속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광고 요금제 있잖아요. 월 7.99달러짜리. 이게 벌써 월 이용자가 9,400만 명에 육박하고 1년 만에 135%나 늘었다니 놀랍네요. 신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이걸 선택한다고요? 네. 이 두 전략이 중요한 게요. 단순히 가입자 수만 늘리는 걸 넘어서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에요. 구조 자체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요금제는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새로운 시청자층을 끌어들이는 거고요. 계정 공유 유료화는 기존에 이제 돈을 안 내고 보던 이용자들까지 수익원으로 만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의 주요 방송사인 TF1하고 제휴를 맺었잖아요. 실시간 채널까지 넷플릭스 안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단순 스트리밍 회사를 넘어서 좀 더 종합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플랫폼을 계속 키우려면 사람들을 붙잡아둘 매력이 있어야 할 텐데 하반기 콘텐츠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네, 기대되죠. 오징어 게임 시즌3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위쳐, 웬즈데이, 기묘한 이야기 새 시즌까지. 와,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공개 딱 3일 만에 6천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 오프닝 기록 세웠다는 거, 이거 주목할 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층 시청 시간이 월 평균 41시간이나 된다는 건 이거 광고주들한테도 엄청 매력적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강력한 콘텐츠가 앞서 말씀드린 광고 요금제나 계정 공유 유료화로 확보한 신규 가입자들을 딱 묶어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접착제 역할. 네. 동시에 그 높은 시청 시간하고 젊은 층의 몰입도, 이게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하고 콘텐츠 경쟁력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요? 2020년 예상 이익 기준으로 주가가 42배 수준이면 솔직히 싸다고 말하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꽤 높은 수준이죠. 근데 또 월가 애널리스트 50명 중에 33명이 매수 아니면 강력 매수 의견이고 목표 주가 평균치도 지금보다 한 10% 높아요. 오펜하이머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은 훨씬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이죠. 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 높은 주가 수준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네. 월가에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광고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계정 공유 유료화의 성공적인 안착, 또 뭐니 뭐니 해도 따라오기 힘든 오리지널 컨텐츠 파워, 이런 것들이 이 높은 가치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하. 네, 심지어 뭐 경기 침체 같은 외부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강할 거다, 이런 분석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결국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물론 보고서에서도 단기적인 위험 요인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디즈니나 아마존 같은 경쟁사들하고의 싸움도 뭐 계속 치열해질 테고요. 그렇죠. 경쟁은 계속되죠. 네. 그리고 실적 발표 앞두고는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결론은요, 너무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아, 장기적으로. 네, 광고랑 가입자가 같이 성장하는 것, 또 독보적인 컨텐츠 경쟁력, 그리고 아까 말한 TF1 제휴처럼 플랫폼 자체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지지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특정 매수 시점을 딱 잡으라고 애쓰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꾸준히 모아가거나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넷플릭스는 광고, 계정 단속, 그리고 강력한 컨텐츠 이 세 개의 인지를 막 돌리면서 높은 몸값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꽤 인상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시선도 당장은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넷플릭스가 TF1 제휴처럼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넘어서서 실시간 방송이나 스포츠 중계까지 전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종합 미디어 허브로 진화한다면요. 이게 앞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미디어 경험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